서울의 한 복잡한 도심 속 낡고 오래된 아파트 단지가 지금도 그 자리에 서 있다. 이 아파트 단지는 1980년대에 지어졌고 그때에 비해 크게 변하지 않은 외관과 저녁이 되면 들이닥치는 음습한 기운 때문에 인근 주민들 사이에서는 기이한 소문들이 돌곤 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오래되고 많이 회자되는 이야기는 바로 305호에 관한 것이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젊은 사람들은 이런 소문을 그저 웃어넘기거나 무심하게 생각했다. 하지만 그런 이야기들을 알면서도 그 아파트에 입주하게 된 한 젊은 대학생 지훈이 있었다. 그는 서울로 올라와 어렵게 찾은 방이었기에 낮은 월세와 교통의 편리함에 만족하며 그 아파트로 이사했다. 어느 날 밤 지훈은 늦게까지 과제를 하느라 깨어 있었다. 모든 것이 고요해진 새벽 2시경 그는 분명히 자신이 혼자 있을 거라 믿었던 방에서 어디선가 들리는 속삭임 소리에 말문이 막혔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거나 옆집의 이야기 소리일 거라 애써 무시했지만 소리는 점점 뚜렷해졌고 마치 그의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들렸다. 지훈아, 지훈아. 지훈은 공포에 질려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그를 부르는 사람은 보이지 않았다. 그날 밤 지훈은 불안에 떨며 겨우 잠이 들었지만 그 후로도 몇 번이고 같은 일을 겪었다. 매일 새벽 2시가 되면 누군가가 그의 이름을 서늘한 목소리로 부르는 것이다. 그러던 중 지훈은 아파트 경비원으로부터 305호에 얽힌 오래된 이야기를 듣게 됐다. 10년 전 그 집에 살던 어린 소녀가 불의의 사고로 사망했으며 그 이후로 그곳에 거주한 사람마다 그녀의 목소리를 들었다는 것이다. 많은 이들이 그 공포에 질려 거주를 포기하고 떠나갔지만 매번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게 되었고 이야기는 끊임없이 반복되었다. 지훈은 그저 미신이라며 애써 웃어넘기려 했지만 이내 그 소리가 단순한 환청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다. 그는 소리의 근원을 찾아보려 애썼지만 어디에서도 그 소리의 출처를 찾을 수 없었다. 항상 익숙하면서도 낯선 그 목소리는 공포로 그의 일상을 짓누르고 있었다. 결국 지훈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들, 즉 퇴마사와 심령 연구가들을 찾아가게 되었다. 그들은 집안의 기운을 정화하고 영혼을 달래기 위한 의식을 집에서 치르기로 했다. 더욱이 동네 어르신들은 이 일에 같이 참여하여 소녀의 혼을 달래기 위한 제사를 지내기로 했다. 제사 당일 모든 준비가 마쳐졌고 이웃 주민들과 전문가들은 촛불을 켜고 소원을 빌었다. 지훈은 그의 마음속 깊이 소녀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안식을 기원했다. 의식이 끝날 무렵 그의 눈에는 그동안의 불안함과 공포를 씻은 듯한 평온함이 찾아왔다. 이후로 그 괴이한 목소리는 들리지 않게 되었고 지훈은 안심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지훈은 그 아파트를 떠나며 뒤를 돌아보았다. 오래된 아파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이제는 전과 다른 느낌이었다. 마치 무언가 풀어진 듯한, 그러나 여전히 그 자리에 존재하는 무언가. 지훈은 그 아파트와 얽힌 기억을 가슴 깊이 간직하며 더 이상 그곳에 어떤 소문도 퍼지지 않기를 빌었다. 그 이후로 305호는 새로운 입주자를 맞이했지만 더 이상 누구도 그 집에 얽힌 공포스런 이야기를 전하지 않았다. 소녀의 영혼은 그날 이후로 평온을 찾은 듯 했다. 지훈은 이따금씩 그 오래된 아파트를 지나칠 때마다 과거의 기억들을 떠올리며 작은 미소를 머금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평범한 대학생인 영철은 늘 그렇듯 바쁜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의 하루는 대체로 단조롭고 평범했지만 늘 머릿속에는 과제와 시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느 늦은 밤 그는 평소처럼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기숙사로 돌아가던 중 이상한 일을 겪게 됩니다. 그날따라 도서관에 사람도 없었고 더욱이 기숙사로 향하는 길은 유난히 고요했습니다. 영철은 늦은 시간이니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왠지 설명할 수 없는 불길한 기운이 그의 주변을 맴도는 것 같았습니다. 발소리가 이상하게 울려 퍼지는 것 같기도 하고 기숙사 건물의 그림자가 더 길게 드리워지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기숙사에 도착한 영철은 피곤한 마음에 무거운 책가방을 내려놓고 곧바로 샤워를 하러 갔습니다. 물소리에 모든 근심이 씻겨 나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샤워를 마치고 거울을 보았을 때 그는 자신의 모습 뒤에 희미하게 비치는 누군가의 얼굴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몸을 돌려보았지만 욕실에는 그 외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저 수증기 자욱한 공간과 그의 빠르게 뛰는 심장 소리만이 욕실을 가득 채울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영철은 불안한 마음에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있는데 누군가가 쿵쿵 걸어 다니는 소리가 복도에서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누군가 늦게까지 돌아다니는 줄 알았지만 곧 그 소리가 그의 방문 앞에서 멈추더니 문고리를 살짝 흔들어 대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놀란 영철은 조용히 불을 켜고 문으로 다가갔지만 복도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는 문을 잠그었고 다시 침대에 누웠지만 그 소리는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안으로 들어오려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며칠 후 영철은 그 이상한 일들을 잊어보려 노력했지만 비슷한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가끔씩 그의 방문에서 이유 없이 불안한 느낌이 들었고 자려고 눈을 감으면 희미하지만 분명하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와줘, 도와줘 라는 소리는 그의 귀에서 맴돌았고 한밤중에 소름 끼치는 한기에 잠을 설치곤 했습니다. 결국 영철은 이 모든 것이 스트레스로 인한 환청일 거라고 합리화하며 도서관을 나와 좀 더 일찍 귀가하는 습관을 길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밤 그는 책을 정리하던 중 기숙사 건물 옥상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문이 잠겨 있을 거라고 예상했지만 묘하게도 문은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이끌려 옥상으로 올라간 영철은 이내 그곳에서 서늘한 바람과 흑괴기한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두운 밤 옥상 한 구석에 앉아있는 한 여자의 모습. 그녀는 영철을 발견하고 고개를 돌리더니 얼굴에는 비극적인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영철은 말을 걸고 싶었지만 몸은 움직이지 않았고 그저 두 눈으로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짧은 순간 그녀는 사라졌고 마치 꿈에서 깨어난 것처럼 영철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다음 날 영철은 기숙사 관리인에게 옥상의 일에 대해 물었지만 관리인은 그 옥상 문이 항상 잠겨 있다고만 했습니다. 이상한 기분이 가시지 않은 채 영철은 인터넷을 통해 기숙사와 관련된 사건들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오래전 그 기숙사에서 불행한 사고로 목숨을 잃은 여학생에 대한 기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기사를 읽어나가면서 영철은 오싹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 여학생은 사람들에게 소외당하고 우울증에 시달리며 마지막에는 옥상에서 생을 마감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종종 학생들이 기이한 경험을 한다는 후기가 이어졌습니다. 영철은 그날 이후 기숙사 안에서의 이상한 소리나 느낌이 그 여학생의 안타까운 외침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기숙사 입구에 작은 선물이나 꽃을 놓으며 그녀의 넋을 기리곤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상한 일들은 점차 사라졌고 마치 영철과 그녀 사이에 묘한 이해가 생긴 듯 했습니다. 영철은 여전히 그날의 경험을 가끔씩 떠올리지만 이제 그는 그것이 두려움보다는 공감과 애도의 감정으로 남아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그녀의 영혼이 더 이상 외롭지 않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여는 늦은 여름밤, 유진은 서울 외곽에 위치한 작은 마을로 여행을 떠났다. 도시의 번잡함에서 벗어나 조용한 시골에서 휴식을 취하고 싶었던 그는 인터넷에서 우연히 발견한 한적한 게스트하우스에 머물기로 했다. 그곳은 오래된 한옥을 개조한 숙소로 주변은 다 밀밭과 숲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게스트하우스에 도착했을 때 이미 해가 지고 있었다. 주인은 중년의 여자였는데 그녀는 유진을 반갑게 맞아주며 방으로 안내했다. 방은 고풍스러운 멋이 있었고 유진은 이내 피곤함에 설렘을 뒤로 한 채 잠이 들었다. 한밤중 유진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다. 그는 처음엔 바람 소리겠거니 하고 다시 잠을 청하려 했으나 같은 소리가 다시 한번 들려왔다. 뭔가 이상하다고 느낀 유진은 창문을 열어 밖을 내다보았다. 하지만 까만 밤의 어둠 속에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유진은 게스트하우스 주인에게 밤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다. 그녀는 약간의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그럴 리가 없어요. 여긴 아주 조용한 곳이에요 라고 말했다. 하지만 유진은 여전히 찜찜한 기분을 떨쳐낼 수 없었다. 그날 오후 유진은 마을을 둘러보기로 했다. 작은 상점과 오래된 건물들 사이를 걷던 그는 한 노인을 만났다. 노인은 유진에게 어디서 왔느냐고 물었고 유진이 게스트하우스에서 묵고 있다고 답하자 노인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을 꺼냈다. 저 집에선 조심해야 돼. 노인이 말했다. 몇 년 전 그곳에서 이상한 일이 많았지. 밤마다 한 여자가 나타난다는 소문도 있고. 유진은 그 이야기가 신경 쓰였지만 노인은 더 이상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다.
대신 조언이라며 산 너머 해가에 가지 말라고 당부했다. 유진은 그날 밤 다시 방으로 돌아왔지만 마음 한켠엔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다. 또다시 밤이 되자 이번엔 더욱 섬뜩한 기운을 느낄 수 있었다. 창문 밖에서 뭔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기 때문이다. 유진은 소리의 근원을 찾기 위해 창문을 지나 복도를 따라갔다. 그때 복도 끝에 누군가 서 있는 듯한 그림자가 보였다. 그는 깜짝 놀라 심장이 멎을 뻔했지만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것은 단지 오래된 옷걸이에 걸린 코트일 뿐이었다. 심장이 진정되기 시작했을 때 갑자기 뒤에서 찬 기운이 느껴졌다. 유진은 얼어붙은 상태로 뒤를 돌아봤고 창백한 여자의 얼굴이 그의 바로 코앞에 있었다. 유진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며 방으로 도망쳤다. 하지만 방에 도착해서도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다. 그는 짐을 싸기 시작했고 그 순간 창밖에서 또다시 기묘한 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엔 음악 소리였다. 어린아이가 부르는 자장가처럼 서늘한 그 소리는 그를 더욱 공포에 떨게 만들었다. 급히 짐을 싸고 게스트하우스를 빠져나온 유진은 차를 몰고 도시로 향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는 그날 밤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싶지 않았다. 단지 살아서 그곳을 벗어났다는 것만으로도 다행이었다고 느꼈다. 며칠 뒤 서울에 돌아와 인터넷을 뒤적이던 유진은 우연히 그 마을의 오래된 이야기를 발견했다. 그곳에서 수십 년 전 억울하게 죽음을 맞은 여인 의원혼이 사람들을 찾아온다는 이야기였다. 그 건물에선 종종 그녀의 모습이 목격되곤 했다는 것이다. 결국 유진은 그게 단순한 엇소문이 아니었음을 깨달았지만 다시는 그곳에 가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날 이후 유진은 밤에 창문 두드리는 소리만 들어도 온몸에 소름이 돋곤 했다. 그리고 그때마다 그날 밤의 끔찍한 기억이 떠오르며 다시는 그런 일을 겪고 싶지 않다고 다짐했다. 그날 밤 유진이 경험했던 일들은 그에게 지워지지 않을 공포의 기억으로 남았고 이제는 밤길을 다니는 것조차 꺼려졌다.